팔분 칼럼 마오쩌둥의 운물, 도대체 무슨 운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후난성 가면 그 서쪽에 사우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오쩌둥이 태어난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고거가 있죠. 고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 마오쩌둥 고거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훑어봤는데 뭐 나름대로 뭐 그쪽 촌동네 농촌 분위기가 이렇게 나는 곳이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장사라는 곳으로 와서 그 호남 제일사범학원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죠. 이때 그 양창지라고 하는 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에 가면 꼭 여기 한번 들러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하는데 악록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대학은 얘네들이 천년학부라고 불러요. 거의 천년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악록서원이라고 하는 멋진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악록서원 입구고요. 안에 들어가면 뭐 공자 그 신이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주희 뭐 등등등 유학자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아시겠지만 그 공산당 창당 멤버입니다. 창당 멤버고 상하이에서 시작했다가 이 짜싱에 있는 그 호수 나무죠. 나무 짜싱 나무 배 위에서 공산당 창당식을 거행을 했었고요. 그때 있는 배고요. 그리고 1927년 가을에 마오쩌둥이 추수폭동 일으키는데 그게 실패하죠. 실패하고 진강산으로 들어갑니다. 진강산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한 3년 정도 가까이 투쟁을 하죠. 투쟁을 해서 전투를 벌이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강산 가면 입장료를 내면, 그러니까 티켓팅을 하면 이 진강산 전체에 있는 여러 뭐 유적지나 또 이렇게 산도 예쁜 산들이 좀 있어서요. 5일 동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티켓입니다. 저는 마침 갔는데 비가 좀 오고 이래가지고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사실은 그 주더하고 마오쩌둥이 만난 쪽 공간, 이게 약간 좀 산 서쪽인데요. 거기까지 보려다가 아무래도 힘들어서 못 봤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갈 생각이 있습니다. 진강산은. 예. 그리고 츠핑이라고 하는 곳에 그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 이 재밌는 거는 이게 친구할 때 구자 쓰는 그 집과 옛 고자 쓰는 고자, 그거하고 이게 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죠. 근데 뭐 아주 서로 뭐 혼돈돼서 쓰긴 하는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 1955년도인가 마오쩌둥의 그 고향 사우산 고거를 원래 국어 이렇게 썼는데 이 한참 후에 유샤오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샤오치 고거도 이 사우산하고 근처 가깝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곳인데 약간 그 유사우치는 선비 냄새가 좀 나는 공산당 내 그 이론가에 가깝거든요. 이론가여서 그런지 왜 그 국어라고 쓰냐 죽은 사람 저기 그 왜 고거라고 저기 쓰냐 고거는 그 죽은 사람한테 쓰는 말인데 고인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 국어라고 하는 말로 마오쩌둥 고향을 썼다가 나중에 이제 진짜 그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다시 고거로 바꿨죠. 근데 이 츠핑 국어는 그 습관이었는지 아니면 관례인지 몰라도 이름을 안 바꾸고 그냥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뒤에 고거 쪽으로 들어가면 진강산의 투쟁이라고 하는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요. 마오쩌둥이 진강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에 보고한 보고 문건의 제목이 진강산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판을 스스로 하죠. 사실은 진강산 전투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앞으로의 당의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대를 창설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리고 토지개혁, 토지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권을 수립해야 된다. 홍색 정권, 소베트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시를 하죠. 이때부터. 그리고 국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렇게 옷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이때 이미 마오쩌둥은 허즈전이라고 하는 세 번째 부인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융싱이라고 하는 곳이 지명인데 융싱의 한떨기 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예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공산당원으로서의 어떤 전투력이 강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츠돈과 눈이 맞아서 여기 진강산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네, 동거를 시작하는데 이때 그 은사의 딸 양창지의 그 딸이죠. 양카이 후이하고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이미 아들을 셋이나 두고 있었죠. 셋이나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1990년대 이 양카이 후이가 그 마오쩌둥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이 친필 편지들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많이 놀랐는데 그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보고 싶다는 내용 그리고 애들과 함께 진강산으로 들어가겠다는 내용 그리고 아주 열렬한 그 애정 표현도 막 하죠. 뭐 그런 편지들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결국 양카이 후이는 그 그해 그 겨울인가 호남 군벌에게 체포돼서 총탄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총탄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약간 야사라고 하긴 좀 뭐하고 어쨌든 샤오쩌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마오쩌둥하고 동문수학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난 그 제1사범학원도 공부를 같이 했고 초기 그 공산주의 사상 이런 걸 같이 있어서 초반에 같이 많이 마오쩌둥과 활동도 하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죠. 친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만으로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이러면서 대륙을 벗어나게 되는데 뭐 그거는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서전 비슷하게 마오쩌둥과 함께 이 굉장히 고생했던 기록들을 쭉 쓰는 내용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양카이 후이는 마오쩌둥이 죽였다는 거죠. 네, 마오쩌둥이 죽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술하는데 그 호남 군벌에게 이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비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양카이 후이를 죽여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경천동지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되게 의외였고요. 어쨌든 뭐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책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저는 우연하게 알게 됐던 저는 사항이어서 뭐 하여튼 뭐 13억인가에 대하나 뭐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뭐 원고 쓸 때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지금 그 융숭이 한떨기꽃 허즈전이 같이 찍은 사진은 이 연안에서 찍은 거거든요. 연안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아마도 1935년 정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 허즈전도 마오쩌둥과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중에 이제 강청이죠. 강청이하고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허즈전하고 마오쩌둥이 이별하게 되는 대목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연안에 와서 마오쩌둥이 이제 되게 좀 유명해지니까 미국 기자인 브래들리라고 하는 여기자가 연안에 오죠. 연안에 올 때 통역을 한 명 데리고 와요. 통역하는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오는데 그 통역이 우리리라고 하는 아가씨고요. 이 우리리에게 그 마오쩌둥이 또 눈길을 준 거죠. 그리고 야오둥인데 이 동굴집에서 약간 이상한 짓을 하려던 거를 이 허즈천한테 걸리죠. 그래서 허즈천의 뺨을 맞고 뭐 그때 같이 있던 뭐 브래들리나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즈천은 다시는 그 너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그 이별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날로 그리고 그 복중에는 이미 그 임신 중이었죠. 임신 중이었음에도 그 시안을 거쳐서 그 모스크바로 가버립니다. 그런 그 사연도 있고 하여튼 재미난 사연이 많은 마오쩌둥입니다. 그리고 루이진에라는 곳, 루이진에 가면 이제 소비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를 건설하죠. 그 정부 구성을 합니다. 임시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 그 공산당사나 이런 걸 보면 상하이에서 건당했고 남창봉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남창봉기에서 그 주더가 이끈 이 군대가 결국 나중에는 찐강산으로 들어오죠. 찐강산에 들어와서 마오쩌둥과 만나게 되는데 이게 공산당사에서는 주모회사 이렇게 부릅니다. 주모회사. 찐강산에 가면 그런 비석이 있는데 이게 크게 이제 동상 비슷하게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그냥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정부는 루이진에서 그리고 건국은 베이징에서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루이진 소비에트 가서 그 소비에트 전국 대표 회의가 두 번 열리는데요. 1차 그 회의를 수 있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수이타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 의식을 느껴서 사조오빠라고 하는 곳으로 그 소비에트 정부를 옮기죠. 이게 사조오빠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운문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뭐 마르크스, 뭐 레닌 이런 그 초상화도 있는 이런 집들에서 이렇게 근무들을 했죠. 그리고 마오쩌둥 국어가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게 이제 허즈전이 근무하면서 또는 이게 잠도 자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렇게 회의하는 모습들이 이 모형으로 있어서 저 뒤에 숨어가지고 셀카로 한 장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1933년 9월, 그러니까 사조오빠로 온 지 한 몇 달 후에 주민들이 그 식순환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손수 직접 마오쩌둥이 삽을 들고 5m나 되는 우물을 이렇게 팠죠. 그래서 식순환을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되니까 그냥 바로 여기 찍어서 이렇게 판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결과물인 거죠. 이런 우물을 팠습니다. 물론 이 우물은 나중에 국민당 정부가 그 루이진에 오면서 없애버렸죠. 저기 뭐 이렇게 훼손시켰는데 다시 주민들이 이 우물을 복원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정 이렇게 부르고 이 마을 사람들이 건립을 하면서 이 물을 먹을 때마다 이 우물을 판 사람을 잊지 말자. 그리고 때때로 시시각각 언제나 마오 주석을 생각한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이게 아마도 2003년이라고 보면 그 즈음에는 교과서에서 이 우물이 사라진 거죠. 이 내용이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아마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리장춘 당시 중앙정치국위원 상위였던 리장춘이 여기 와가지고 이 홍정을 어떻게 잊냐 하면서 다시 이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여전히 지금도 교과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34년 1월이 되면 이게 이제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 임시중앙정부 제2차 전국 대표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부가 안정화되면서 직접 이 건물을 지었죠. 네, 건물을 지어서 여기서 한 5, 6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후 1934년 9월에 대장정을 시작하죠. 장처스 군대가 국민당 군대가 점점 우이진으로 압박을 해오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대장정을 떠납니다. 장장 2만 5천 리를 군대를 이끌고 연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1935년 9월에 연안에 도착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사람들은 이 홍정, 붉은 우물, 마오쩌둥이 직접 팠다고 하는 그런 우물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